한국은행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금리는 오히려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2025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병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치료하려고 할수록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이 기괴한 현상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주시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까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죠. 몇 달 전만 해도 2% 후반에서 3% 초반을 맴돌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 중반까지 치솟갔는데 이게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RP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단기 자금을 몇 조 원씩 풀었고, 심지어 3년 만에 처음으로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어요. 1조 5천억 원어치를 시장에서 매입한 건데 이건 사실상 중앙은행이 직접 현금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금리가 내려가기는커녕 더 올라버린 겁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해답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은행의 이런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렇게까지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투자하려면 더 높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게 금리 상승으로 나타난 겁니다.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불편한 단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걸까요? 공식적인 명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시장의 붕괴를 막겠다는 건데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 규모가 대략 20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덩어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건설사 몇 개 쓰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대형 시중은행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접근법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달려가서 받쳐주면 그 아이는 혼자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점점 더 대담하게 뛰어다니다가 부모가 손 놓는 순간 더 크게 다치겠죠. 지금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진작에 정리됐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이 중앙은행의 돈줄 덕분에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예요.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곳에 돈을 넣어도 어차피 정부가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퍼져버린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한국 금융시장 전체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RP 매입이라는 건 원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쓰는 단기 처방인데 2024년부터는 이게 거의 상시적으로 동원되고 있거든요. 환자한테 진통제를 계속 놓는 것과 같아요. 당장 아픈 건 줄어들지만 병 자체는 점점 깊어지는 거죠. 국고채 직접 매입은 더 강력한 수단인데 이건 중앙은행이 시장에 이렇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시장은 그 메시지를 정반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면 상황이 진짜 심각한 거구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긴 한데 한국의 상승폭은 그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된 걸까요?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 한국은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0조 원 규모의 PF 부실이라는 폭탄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체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시간만 벌고 있으니까 저거 언제 터지나 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 불안감이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뿌리를 찾으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예요. 12,000가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인데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멈춰서면서
시장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시장 원리대로라면 어떻게 됐어야 할까요? 사업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손실을 감수하고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이 걸러지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자정작용이에요. 그런데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구제금융을 투입해서 이 프로젝트를 살려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이 결정이 시장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규모가 크면 망하지 않는다. 정부가 그 신화에 도장을 찍어준 셈이죠. 그때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위험관리는 뒷전이고 일단 몸집부터 키우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한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2022년에 작은 상처일 때 치료했으면 됐을 문제가 지금은 온몸으로 퍼진 상태가 돼버렸어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정책 당국은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우리 경제의 구조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를 합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민간 신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건물이 부동산이라는 한 개의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공포가 모든 정책 결정에 발목고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치적으로도 치명타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흔들리기 쉬운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는 걸까요? 역사를 보면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이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 직전까지 갔을 때 배드뱅크라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금융권 곳곳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구조인데 고통은 컸지만 3년에서 4년 만에 시스템이 정상화됐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익을 남기고 배드뱅크를 해산했습니다. 2008년 미국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부실을 정리했는데 핵심은 똑같았어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빨리 드러내서 시장 원리에 맞게 처리하는 것. 물론 한국이 지금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참고할 가치는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는 금리 급등은 진짜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신호는 다른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5가지 핵심 지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처럼 이것들만 주시하면 위험이 다가오는지 아닌지 스스로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10년물 국고채 금리예요. 지금 3% 중반인데 이게 4%를 향해 치솟기 시작하면 내부 시스템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면 가장 먼저 눈치채고 빠져나가는 건 외국 자본이거든요. 그들이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나가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습니다. 1,470원을 넘어서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이건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에 불신임표를 던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세 번째는 외환보유고 변동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은행이 달러를 풀어서 방어하는데 외환보유고는 그 싸움에 쓰이는 총알이에요. 지금 약 4,30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방어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총알 떨어진 군인이 전선을 지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지표는 PF 대출 연체율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만 보면 착시가 생겨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취약한 곳의 수치를 따로 봐야 합니다. 전체 평균은 괜찮아 보여도 가장 약한 고리에서는 이미 10%에 육박하는 연체율이 나오고 있다는 추정이 있거든요. 이 수치가 더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리면 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과 채권 매매 동향을 봐야 해요.
그들이 한 달에 수조 원씩 꾸준히 팔아치우고 있다면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스마트머니는 말로 하지 않아요. 돈의 흐름으로 보여줄 뿐이죠. 이 5가지 지표가 전부 빨간불을 켜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평균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2028년까지 신규 대출에 한해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행사가 자기 돈은 5%만 넣고 남의 돈 95%로 사업하던 위험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실행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시거든요. 막연하게 조심하라는 말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많이 끼고 투자하신 분들은 금리 상승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해요. 지금 3% 금리가 4%를 넘어가면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지방이나 외곽 지역의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위기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거래가 끊기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들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방어적인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안전해요. 물론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조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고 반문하시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바닥에서 좋은 자산을 싸게 줍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지금 당장의 수익률보다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달러는 자연스러운 해지 수단이 됩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미국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러 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분산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금은 전통적으로 위기 때 빛나는 자산이에요. 다만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서 지금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금으로 가져가되 너무 큰 비중을 실으면 안 됩니다. 보통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부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각자의 방식으로 부채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요. 다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높다 보니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너무 부동산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평생을 바쳐야 하는 구조.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게 기술 개발보다 쉬운 구조. 이런 게 정상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통해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바로잡힐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건강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겠죠. 특히 영끌로 집을 산 분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조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것이고, 문제는 그 충격을 얼마나 분산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 차이는 정책 대응의 속도와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마세요. 공포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되 최선의 시나리오도 열어두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이었어요.